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방금 시험 과목 잘 보셨죠? 이처럼 부동산 학개론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법 과목이죠. 약 16개 정도 법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법 과목을 공부하는데 먼저 법을 들어가기 전에 이걸 잠깐 이제 구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생활관계, 우리 생활관계는 크게 인간관계와 법률관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법의 강제력 또는 법의 구속력 이게 적용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반대로 법률관계에 들어서면 이 엄청난 법의 강제력이 적용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로 일단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이런 거죠. 한마디로 약속을 안 지켜도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밖에서 친구들랑 놀아요. 놀다가 집에 애들이 있죠. 애들한테 전화했어요. 애들 엄마가 들어갈 때 치킨 사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랬어요. 이제 치킨 사간다고 약속했죠. 이제 친구들과 낮술 먹다가 깜빡 잃어버려서 이걸 그냥 들어갔어요. 빈손으로 갔습니다. 그럼 약속 안 지켰죠? 그러면 엄마 왜 약속 안 지켜라고 법원에 소송할 수 있나요? 법의 의미를 빌릴 수 있습니까? 그 순간 가정폭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인간관계에 들어서면 약속 안 지켜도 그걸 어떻게 법으로 다툴 수가 없어요. 이런 게 인간관계입니다. 약속 안 지켜도 돼요. 밤에 만약에 백종원이 있고 강호동이 있어요. 백종원에 100억짜리 건물이 있어요. 이 100억짜리 건물을 강호동과 100억에 매매계약 체결했다. 매매계약 체결하면 이 강호동은 100억을 줘야겠죠. 얘는 건물 소유권을 넘겨줘야겠죠. 근데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러면 100억 달라고 소송 제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소유권 등기 넘겨달라고 소송할 수 있겠죠. 이처럼 법률관계에 들어서면 법의 강제력이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이렇게 일단 생활관계를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쪽만 공부하는 거죠. 이쪽은 뭐 도덕이나 관습 이런 게 적용되는 거죠. 우리는 이쪽을 공부합니다. 이렇게 이제 부동산 학교를 제외하고 법을 공부하는데 그럼 법을 제가 한번 분류해 보면 이거 이제 지금은 중학교 사회책에도 나와요. 법을 여러 가지 분류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분류 방법이 법은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공법과 사법.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럼 공법이란 우리 국가와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 관계입니다. 또는 요즘 지방자치가 있죠.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시민들 관계예요. 이렇게 뭘 하지 마라, 뭐 해라 이렇게 상하 수직 관계를 규율한 게 공법입니다. 공법. 뭐 남자들 군대 가라, 뭐 세금 내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람 죽이지 마 이런 거죠. 이렇게 상하 수직 관계를 규율한 게 공법이랍니다. 반면 사법이란 개인과 개인 간의 평등 관계입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평등 관계를 규율한 게 사법이라죠. 개인을 사인 그래요. 사인이랍니다. 이게 사인과 사인 간의 평등 관계를 규율한 게 사법입니다. 아까 여기처럼 백종원과 강호동이 무슨 부동산 매매 계약한다. 또는 자전거를 매매 계약한다. 컴퓨터를 사고 판다. 이런 게 다 사법이죠. 또는 남녀가 혼인한다. 이런 것들. 평등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사법에서 가장 기본법이 민법이에요. 민법. 그래서 사법의 가장 근원이 민법입니다. 그러니까 민법을 모르면 우리나라 어떤 법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만 가지 법 중에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수학으로 치면 이게 구구단이에요. 구구단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좀 어렵다는 시험에는 이 민법이 다 들어가요. 이거 모르면 다른 법 할 수 없는 겁니다. 뭐 가장 어렵게 변호사 시험 들어갑니다. 뭐 법무사, 뭐 공인행위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다 들어가요. 우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다 들어갑니다. 행정고시 같은 거 다 들어가요. 이처럼 좀 어렵다는 시험에는 이 민법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이제 이렇게 어려운 과목을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린 시험 위주로 한다 그랬죠. 제가 하란 대로 하면 아주 쉬워 이건. 제 방식대로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이 가장 어렵고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시험 과목도 총 1차, 2차 총 5과목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중에 민법을 끝내면 공부량의 거의 한 3분의 1을 끝낸 거예요. 이 정도 크기를 차지합니다.
예전에 사법고시 있었잖아요. 사법고시 과목이 7과목이거든요. 거기도 민법을 끝내면 절반을 끝냈다 그랬어요. 이처럼 엄청나게 양이 많고 엄청나게 중요한 법입니다. 그걸 이제 저랑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총 6분 오시잖아요. 6분. 그 중에 누구한테 제일 잘 봐야 돼요? 저한테 잘 봐야 돼요. 그래야 제가 이 학원에는 수업을 더 짧으면서 명료하게 하는 겁니다. 아셨죠? 저한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합격을 빨리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공부하면 알겠지만 분명히 여러분 공부 시간 중에 최소한 2분의 1을 차지할 겁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이걸 모르면 다른 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걸 저랑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랑 공부하는데 제가 저를 잠깐 소개도 안 드렸는데 제가 일단 저를 소개드리자면 아까 제가 이름만 말씀드렸죠. 일단 이 전국에 있는 중개사학원이 수백 개 있겠죠. 그 과목도 6과목 있잖아요. 그 수많은 강사 중에 아마 제가 모든 과목 통틀어서 제가 제일 어릴 겁니다. 아마 제가 제일 젊어요. 그러면 경험이 없냐? 지금 이제 강의는 딱 9년째 하고 있거든요. 이제 내년 되면 10년 되겠죠? 강의를 좀 빨리 시작해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가장 젊고 강의 경력도 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가장 스마트하게 강의할 거예요. 시험 위주로. 그리고 이제 몇 년 동안 KBS에서 제 동영상 강의도 판매했어요. 올해는 할지 아직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서울, 강남이나 뭐 부산 등등 안 간 데 없습니다. 여러 군데서 이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인터넷에 쳐봐도 제 이름 다 나오고 제 강의 다 떠요. 이렇게. 그래서 아마 제일 중요한 과목을 믿고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학원 오시는 선생님들은 지방에서 한 명도 없어요. 다 서울 중앙무대에 뛰신 분들입니다. 이름 쳐보면 다 나와요. 다른 학원은 달라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인데 여러분들이 학원만 잘 따라오시면 다 합격합니다. 선생님들 아주 훌륭해요. 그래서 믿고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다시 법은 이렇게 공법, 사법 나눌 수 있고 이건 상하관계고 여기는 평등관계를 규율한 게 이 사법이고 그중에 우리는 가장 기본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이건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이건 반드시 하셔야 되고 이건 잠깐 적어도 되세요. 이거. 이제 법의 체계라는 게 있는데 법도 더 높은 법과 더 낮은 법이 있겠죠. 그 법의 상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법이 뭐죠?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법을 헌법이라죠. 헌법은 우리 국민의 의사를 담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이걸 개정할 수 있나요? 없죠?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돼요. 우리 국민 의사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우리가 또 이제 하루 쉬는 거죠. 그날 국경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은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못 바꿔요. 반드시 국민 의사를 거쳐야 됩니다. 국민투표를 통과해야 돼요. 다음 헌법 밑에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 이 법률이란 무슨 법 또는 무슨 법률 이렇게 끝나는 것들을 다 법률이랍니다. 우리 법은 누가 만드는 거죠? 이건 입법부 국회에서 만드는 거죠. 국회에서 만듭니다. 다음 법률 밑에 명령이 있어요. 명령은 행정부에서 만든 겁니다. 원래 법은 다 국회에서 만들어야 돼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몇 명 안 되죠? 그 싸움만 잘하지 전문 지식이 없어요.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법을 세세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법의 대강 아웃라인만 만들고 세부적인 것은 행정부 위임이에요. 그래서 법의 위임을 받아서 행정부에서 만든 것을 명령이랍니다. 이 명령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대통령령이 있어요. 이건 법에 위임받아서 대통령이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아래에 국무총리나 각 부장관들 있죠. 그들이 만든 것들을 부령이래요. 부령. 특히 우리 시험 주관은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에 나중에 국토교통부령 이런 게 많이 나올 겁니다. 다른 과목에서. 그리고 대통령령을 같은 말로 시행령이랍니다. 부령을 같은 말로 시행규칙 그래요. 그러니까 뉴스나 신문 보면 영 몇 조라고 들어본 적 있죠. 이걸 줄여서 그냥 시행령을 령 몇 조로 하는 겁니다. 다음 규칙은 보통 이 각종 부령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헌법 밑에 법률이 있고 밑에 명령 중에 대통령령과 각종 부령이 있는 겁니다. 다음 명령 밑에 규칙이 그다음 조례가 있어요. 조례.
조례는 누가 만든 거죠? 이건 이제 지방의회에서 만든 거죠. 이건 그 지방에만 적용되는 거죠. 만약에 광주광역시 조례 그러면 그 조례는 광주광역시만 적용돼요. 전라남도나 다른 데 적용 안 되는 거죠. 광산구 조례 그러면 광산구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 지역만 적용돼요. 이렇게 법의 체계가 있는데 그럼 만약에 하위법이 상위법과 위반될 수 있죠. 만약에 이 하위법들이 상위법인 헌법과 위반된다. 그럼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하위법을 없애는 게 그 헌법재판제도라죠.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특히 작년에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법의 체계를 일단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건 그 지역에만 적용되니까 이건 우리가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국에 다 적용되거든요. 근데 헌법은 우리 시험 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까 학개론 빼고 16개 법을 공부한다 했죠. 그럼 보통 법 그러면 우리가 법률과 이 명령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법률과 명령. 이걸 줄여서 법령 그래요. 법령. 법령이랍니다. 그러니까 법령은 법률과 달라요. 법률보다 더 상위 개념이에요. 더 큰 개념입니다. 법률과 아래의 명령까지 포함한 개념을 우리가 법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개론을 제외하고 나머지 법을 공부한다 그러면 이제 법령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플러스 그럼 이 법을 해석하는 게 대법원이죠. 그럼 이 법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 법에 관한 대법원이 내린 판결례 그래서 판례 이 판례까지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학개론을 제외하고 법을 공부한다 그러면 다 이 법령과 판례까지 공부해서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판례를 왜 공부하냐면 오늘 첫날이니까 뭐 시험에는 나온 건 아직 하지 않습니다. 좀 이따 할 거예요. 기본적 내용 하는 겁니다. 민법이 가장 기본법이니까 제가 이런 건 좀 이제 말씀드려야 돼요.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데 학개론을 제외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법학은 해석학 그래요. 즉 법을 국회에서 정하죠. 그럼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해석하는 겁니다. 그럼 해석하는 주체에 따라서 유권 해석과 무권 해석이 나와요. 무권 해석이란 아무런 권한 없이 해석하는 겁니다. 즉 우리 책에도 법조문이 있는데 이 법조문이 무슨 말이겠다라고 우리가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죠. 근데 그건 내 생각일 뿐이지 다른 사람 생활관계에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개인들 생각 그게 특별한 권한 없다 해서 무권 해석 그래요. 반면 유권 해석이란 국가기관에 해석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유권 해석 기관이 대법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법원 판례까지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유권 해석 기관이에요. 그럼 법의 해석학 그랬는데 예를 들어오면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죠. 민법 제3조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건 안 적어도 시험에 안 나옵니다.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 주체가 된다 그래요. 이게 민법 제3조입니다. 즉 사람은 살아있으면 예를 들면 부동산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타인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 시험법이 아니지만 형법이 있거든요. 형법이란 어떤 행위가 범죄고 그 범죄를 어떻게 처벌하는가 그걸 규율한 게 형법입니다. 그럼 첫날인데 끔찍하지만 형법 250조에 살인죄가 나와. 살인죄. 살인죄는 뭐라 써있냐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뭐 사형, 무기징역, 다음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 법조문을 일단 비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위아래 민법과 형법 250조 똑같은 단어가 있죠. 어떤 게 똑같습니까? 일단 이 단어가 똑같죠. 단어는 똑같은데 우리 대법원에서 민법 3조의 사람과 살인죄 사람을 달리 해석해요.
민법 3조의 사람은 대법원에서 태아가 있잖아요. 태아가 엄마 몸에서 완전히 뽕 빠져나왔을 때, 그걸 엄마 몸에서 완전히 전부 노출했답니다. 엄마 몸에서 완전히 노출됐을 때, 이때부터 민법 사람으로 와요. 그럼 태아는 아직 여기서 사람이 아니죠. 그럼 태아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할 수 없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예외가 있지만. 이렇게 3조의 사람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제 살인죄의 사람은 이래와 해석을 달래요. 이제 산모가 예를 나오면 태아가 예로 나오는 거죠. 그때 태아가 나오기 전에 산모가 정기적으로 진통을 느낍니까? 뭐 그럴 때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산모가 예를 낳기 전에 정기적으로 진통을 느껴요. 그럼 그때부터 살인죄의 사람을 봐요. 살인죄의 사람. 그러니까 똑같이 태아를 죽였거든요. 끔찍한 내 첫날인데. 똑같이 태아를 죽였습니다. 근데 산모가 진통을 느낄 때 이때 태아를 죽이면 살인죄로 이렇게 처벌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전에 죽이면 낙태죄로 아주 가볍게 처벌돼요. 이렇게 똑같은 말이 있지만 대법원 해석을 달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의 의미를 정확히 하시려면 당연히 여기까지 알아야 정확히 명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공부하는 것이고 여기까지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면 재밌어요. 이게 엄청 재밌습니다. 물론 또 어렵게 나겠죠. 근데 엄청 재밌어요. 그래서 아마 법 공부에 빠지다 보면 나 이제 이거 학교 가고, 어떤 분은 법무사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나 로스쿨 가겠다는 사람도 있고, 로로 발음도 잘 안 돼요. 거기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공부하면 재밌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공부를 좀 재밌다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하면 긍정적으로 하시면 찍어도 맞습니다. 이거 어려워 그러면 찍어도 꼭 틀려요 이게. 그죠?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법의 책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우리는 판례까지 공부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제 민법을 우리는 공부하죠. 이제부터 민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자, 일단 민법에는 판례가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판례를 보시면, 판례가 우리나라 판례는 크게 세 가지로 분설할 수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먼저 민사에 관한 판례가 있고, 그다음 형사에 관한 판례가 있습니다. 형사가 아까 형법 이런 거죠. 어떤 행위가 범죄고 그 범죄를 어떻게 처벌하는가, 그게 형사입니다. 다음 행정에 관한 판례가 있어요. 크게 판례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먼저 법원이 보통 3심제죠. 그랬을 때 민사 판례는 판례 번호가 있는데, 민사 판례는 판례 번호가 가나다 이렇게 나가요. 가나다. 그럼 모음 아자가 민사예요. 모음 아자. 그리고 기억이 1심, 니은이 2심, 디귿이 3심 대법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책 보면 판례 번호 다자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만 보고도 안 읽어봐도 우리는 이게 민사에 관한 대법원 판례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음 형사에 관한 판례 번호는 고노도 이래 나와. 고노도 이래 나갑니다. 그럼 모음 5자가 형사예요. 모음 5자가. 그리고 기억이 아까 1심, 니은이 2심, 디귿이 3심 대법원 나와요. 그래서 모음 도자가 나오면 안 읽어봐도 이게 형사에 관한 대법원 판례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다음 행정에 관한 판례는 군우도 이래요. 군우도. 이제 모음 우자가 공통이죠. 우자가 행정에 관한 판례입니다. 그리고 이게 1심, 2심, 3심 대법원 나와요. 여러분들이 2차 과목 공법이라든가 중개사법 공부하면 이 판례부로 많이 나와요. 이게. 물론 이것도 다 나옵니다. 민법책에는 당연히 이게 지배적으로 많이 나오겠죠. 이렇게 시험에 안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좀 유식해 보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법령과 판례를 공부합니다. 그럼 이제 민법을 해보면, 일단 책은 이제 제가 나중에 몇 페이지 피세요 그럼 피면 되는 겁니다. 일단 우리 입문서가 1차가 2개 되어 있죠. 민법은 어디 있냐면 119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 책 119페이지 있습니다. 민법이 119페이지 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 좀 표정이 무표정이거든요. 표정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저 사람이 피곤한가 어디 아픈가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1년 내내 이 표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 표정 무시하고 그냥 공부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제 민법을 잠깐 정리해드리면, 우리 책엔 자세히 안 나오는데 민법은 먼저 제1편이 민법 총칙이 있어요. 다음 제2편이 물권법이 있어요. 물권. 제3편이 채권편이 있습니다. 제4편이 친족편이 있고, 책이 없습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제5편은 상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은 그냥 제가 몇 페이지 보세요 그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채권이 다시 총칙이 있고 계약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민법이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부동산 중개가 목적이죠. 그래서 이 중에 부동산 중개와 관계없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 시험 범위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몰라도 부동산 중개하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다음 이런 거 몰라도 부동산 중개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법 전 과정 중에 약 절반만 우리 시험에 나와요. 약 절반. 그러니까 법무사나 다른 시험보다 시험 범위가 확 줄어드는 거죠. 근데 감정평가사보다는 시험 범위가 더 많아요. 감정평가사는 여기 채권 여기부터 안 나오거든요. 감정평가사 민법은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민법에 관한한 감정평가사보다 우리 시험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하시면 도서관에서 누가 대학생이 감정평가사 공부하잖아요. 그럼 이제 민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걔들 아무도 몰라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우리 시험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책이 우리 책은 목차가 안 나왔네요. 아직 입문서라 그렇습니다. 기본서 보면 나중에 나와요. 1월 달에. 그럼 자 여기서 이제 과목 특성을 좀 보시면, 이 물권과 채권 이게 돈과 관계된 겁니다. 돈 그러면 좀 없어 보이니까 이 두 가지 법을 우리가 보통 제3법 그래요. 제3법. 다음 이건 보통 집안에서 일하죠. 이걸 두 개를 보통 가족법이랍니다. 가족법. 그럼 여기는 이제 우리 시험 영역이 아니죠. 그럼 민법 총칙이란 이 물권과 채권이 있죠. 이 제3법에 관한 공통사항이 있거든요. 이 제3법의 공통사항을 모아둔 게 이 총칙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총칙을 공부할 때는 항상 제3법이니까 재산상 법률행위, 이 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시험 나오면 이쪽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다 찍으면 돼요. 나머지 찍으면 답이 아닌 겁니다. 항상 민법 총칙 나오면 항상 뭘 염두한다?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물권을 공부할 때는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야 법대로 해 그러죠. 법대로 해. 이거 법대로 하는 겁니다. 법대로 해. 법에 써진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 공부할 때는 앞으로 법대로 해라고 하시면 돼요. 법대로 해. 그럼 법대로 해 그러면 좀 없어 보이죠? 이걸 좀 유식하게 재소시 말하면 물권 법정주의랍니다. 물권은 법에 정해진 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좀 있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계약은 매매 계약한다. 기껏 두세 명이 체결하죠. 계약을 어떻게 하든 말든 자기들 맘이죠. 그래서 계약을 공부할 때는 너희들 멋대로 하면 돼요. 너희들 멋대로 해. 그래서 네 멋대로 하면 돼요. 이거 좀 없어 보이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약간 유식하게 계약 자유 원칙이랍니다. 계약 자유 원칙. 그래서 이 노란색 세 가지가 우리가 공부하는 가장 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염두에 주셔야 돼요. 그럼 물권은 법에 정해진 대로 하는 겁니다. 계약은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다음 총칙은 항상 돈에 관한 재산상 법률행위를 규율한 겁니다. 크게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민법이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민법 시간에는 그럼 뭘 공부하냐면, 우리 민법 시간에는 권리 변동을 공부해요. 뭘 공부해요? 권리 변동. 이걸 그럼 칠판 잠깐 지워보겠습니다. 쓰실 분 빨리 쓰시고. 그래서 이제 119페이지 보시면 그 중간에 파란색 글씨 권리 변동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두세 번 봐도 모릅니다. 계속 수없이 반복하셔야 돼요. 적으셨나요? 네, 잠깐 지워볼게요. 이제 이렇게 민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민법 시간에 뭘 공부해요? 권리 변동을 공부합니다. 권리 변동. 그럼 권리가 변동되려면 그 원인이 있어야겠죠. 그러죠? 그래서 권리가 변동하는 원인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법률 행위라는 게 있어요. 또는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원인이 돼서 우리는 권리가 변동하는 걸 공부해요. 권리 변동. 뭘 공부해요? 권리 변동. 권리가 여러 가지 있겠죠. 수만 가지 권리 중에 우리는 아까 본 것처럼 대표적인 물권과 채권 이 두 가지 권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리 변동을 공부하는데 수만 가지 권리 중에 물권과 채권을 공부해요. 뭐가 변동되려면 원인이 있어야겠죠. 그 원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그래서 1년 내내 우리는 이것만 공부하는 겁니다. 여기 각각 대별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죠. 여기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대별되죠. 다 물권과 채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야겠죠. 지금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일단 법률 행위란 당사자의 의사나 의도대로 권리가 변동될 때 이것을 법률 행위랍니다. 반면 법률 규정이란 당사자의 의사와 의도와 상관없어요. 의사 의도와가 무관하게 관계없이 권리가 변동되면 이것을 법률 규정이랍니다. 법률 규정. 그럼 법률 행위는 당사자 의사나 의도대로 권리가 변동하는 거죠. 그럼 내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려야겠죠? 그러죠? 내 의사를 알려야 돼, 의도를. 그래서 법률 행위는 반드시 의사를 알려야 되니까 의사 표시가 필요합니다. 의사 표시. 이게 꼭 필요한 겁니다. 반면 법률 규정은 당사자 의사 의도 무관합니다. 그럼 여기는 의사 표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는 거죠? 여기는 굳이 의사 표시가 필요 없는 겁니다. 의사 표시와 무관한 것, 이게 법률 규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잘 보면 여기서 보통 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한마디로 여기는 원하는 거죠. 원하는 대로 권리가 받겠다. 여기는 원하든 원치 않든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권리가 바뀌는 겁니다. 그럼 연습 한번 해볼까요? 이건 이제 보통 법에서는 갑을병이라고 사람을 쓰거든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에게 3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를 을이라는 사람과 4억에 사고 팔았다를 매매 계약하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해보세요. 아파트를 4억에 둘이 매매 계약 체결했다. 그럼 판 사람을 뭐라 하죠? 판 사람을 보통 매도인이라죠. 매도인. 사는 사람을 뭐라 하죠? 그렇죠. 매수인이라죠. 갑과 을이 4억에 매매인데 그럼 이건 여기서 법률 행위일까요? 법률 규정일까요? 그죠? 둘이 원해서 했죠? 둘이 의사대로 법에서 시켰습니까? 둘이 원해서 했죠? 그럼 이건 법률 행위입니다. 이건 법률 행위예요. 다시 이번에 다시 갑소유 아파트가 있는데 이 X라는 아파트를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 계약했어요. 임대차는 돈 주고 빌리는 거죠. 그럼 이건 갑과 을이 체결했죠? 이건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둘이 원했습니까? 원해서 한 거죠. 둘이 원해서 했잖아요. 그렇죠? 원해서 했죠? 법률 행위입니다. 법률 행위에 원해서 했기 때문에 둘이 원했겠죠. 내 아파트 뭐 3억이 빌릴래? 그래 3억이 빌릴게. 뭐 계약기간 2년이라고 원했겠죠. 둘이 의사대로 한 겁니다. 법률 행위예요. 이번에 만약에 갑에게 X가 있는데 K은행 찾아와서요. 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서 3억을 대출받아요. 3억 대출받고 이 아파트를 은행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어요. 그럼 이건 법률 행위일까요? 법률 규정일까요? 법에서 시켰어요. 둘이 원해서 했어요. 둘이 원해서 했죠. 그러죠? 원했잖아요. 둘이.
아파트 담보로 3억 빌려줄래요? 안 빌릴 수 있죠. 근데 빌린다 했잖아요. 둘이 원해서 했죠. 그럼 뭐라 한다? 법률행위. 법률행위입니다. 이렇게 둘이 원하면 법률행위예요. 갑이라는 사람에게 토지가 있는데 우리에게 증여했대요. 증여. 땡 잡았죠? 법률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둘이 원해서 했죠. 법률 규정이에요. 둘이 행위입니다. 행위. 둘이 원해서 했잖아요. 그렇죠? 원해서 해서요. 법률행위입니다. 이렇게 당사자가 원해서 권리가 변하면 그것을 법률행위랍니다. 만약에 아버지에게 상가가 있는데 아버지가 나 죽으면 큰아들에게 이거 달라 그랬어요. 그걸 유언으로 증여한다 해서 유증이랍니다. 나 죽으면 이 부동산을 큰아들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행위죠? 내 아버지 의사에 따라 넘겨가는 거죠. 아버지가 원했잖아요. 아버지 의사대로. 법률 행위입니다. 법률 행위예요. 둘이 원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아버지에게 부동산 있는데 X부동산, 아버지가 유증 같은 걸 안 했어요.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이 큰아들에게 넘어왔어요. 그걸 상속이랍니다. 그럼 이건 법률 행위일까요? 법률 규정일까요? 이건 법률 규정입니다. 이건 아버지가 원해서 아들에게 준 거죠. 그죠? 근데 이것은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죽으면 상속법에 상속 순위가 있어요. 상속 순위에 따라서 자식이 온 겁니다. 그럼 상속법 규정에 따라 아들이 받은 거예요. 그냥 아버지 의사 상관없죠? 이게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 이번엔 갑에게 X 토지가 있는데 이게 경매가 나왔네요. 경매가 나와서 우리 3억 원에 경락받았다. 3억에 경락받았어요. 그럼 이건 법률 행위일까요? 법률 규정일까요? 이게 규정이에요. 둘이 3억이 원했나요? 그런 거 아니죠? 그냥 내게 경매 나오니까 우리 민사집행법이란 법 규정에 따라서 3억에 적어내가지고 받은 거죠. 갑과 3억에 합의한 거 아니죠? 이거 법률 규정에 따라 진행한 겁니다. 법률 규정이에요. 이렇게 당사자가 원했는가 원치 않았는가 나누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갑에게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국가 공익 목적이 필요합니다. 여기를 도로로 만들겠다 또는 공원 녹지로 만들겠다. 그래서 국가가 토지를 수용했어요. 수용했다. 그럼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이 법률 규정이겠죠. 갑이 원해서 준 거 아니에요. 국가가 강제로 뺏어온 겁니다. 돈 주고. 그죠? 이건 갑 의사에 따라 상관없는 거죠. 법률 규정입니다. 당사자가 원했는가 원하지 않았는가 구별하시면 돼요. 그럼 보통 이런 거에서 한 문제 나오는 겁니다. 구별할 수 있겠죠? 당사자 의사 표시가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리가 변동하려면 두 가지 원인이 필요하죠. 이게 원인입니다. 원인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원인을 약간 재수없게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책에 나오니까 이 원인을 법률 요건이랍니다. 뭐라 불러요? 법률 요건. 이게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약간 재수없이 법률 효과 그래요. 법률 효과. 뭐라 부릅니까? 법률 효과. 한마디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법률 요건, 법률 효과로 부를 수 있어요. 이렇게 일단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구별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당사자가 원했는가 원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법에 써 있다 해서 법률 규정 아니에요. 매매는 법에 써 있거든요. 당사자가 원했죠. 그럼 법률 행위입니다. 법률 행위. 그다음에 이제 물권과 채권을 봐보겠습니다. 물권 채권. 약간 칠판 이제 지워볼게요. 그러니까 공부하면 이렇게 재밌어요. 너만 재밌지 우리는 재미없다 그럽니까? 이제 우리는 주로 물권과 채권을 공부하는데 물권이란 권리는 물권은 물건 그 자체에 대한 권리입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로서 물권을 가진 사람은 전 세계 누구에게나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물권이랍니다. 이걸 약간 어렵게 표현하면 대항력 있다고 그래요. 대항력 있다. 오늘 이게 무슨 말인가만 알아가셔도 오늘 엄청난 공부하신 겁니다. 그 물권 대표적으로 소유권이 물권이에요. 소유권. 다음 전세권 이런 게 물권입니다. 나중에 공부해요. 일단 이런 게 물권이구나라고 일단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다음 채권이란, 여기서 말하는 채권이란 우리가 사회에서 뭐 채권을 사고 판다, 채권 추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그럼 채를 제가 한문을 좀 써보면, 자 한문을 잘 모릅니다. 이게 책자예요. 책. 이게 책임질 책자입니다. 책임질 책자. 근데 거기 앞에 사람 인자를 쓰면 이게 채로 바뀌어요. 채. 이게 채입니다. 채. 이 채요. 다시 여기 책임질 책자에 무슨 뭘 붙여요? 사람 인자 붙이면 이게 채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채권이 이렇게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 그 말이에요. 채권이 뭐다? 사람에게 어떤 책임을 묻는다. 그래서 채권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권리입니다. 사람에 대한 권리라서 채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이걸 채권이랍니다. 그럼 이 채권은 그자에게만 주장하고 나와 관계없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겠죠. 그걸 약간 어려운 말로 대항력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물권은, 이 물권을 가진 사람은 나와 관계 있든 관계 없든 전 세계 70억 인구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걸 대항력 있답니다. 근데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로서 나와 관계 맺은 그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죠. 그것을 대항력 없다고 표현해요. 어려운 말로.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친한 친척이에요. 2억을 빌려줬습니다. 2억을 빌려줬어요. 그럼 갑은 누구에게 2억 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오직 우리에게만 달랄 수 있죠. 우리한테 2억 달랄 수 있나요? 없죠. 그걸 우리가 채권을 해요. 채권. 그게 우리가 들어본 채권입니다. 그 관계 맺은 그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반면 물권은, 소유권은 만약 이 건물이 제 거예요. 거짓말인데 이 건물이 제 겁니다. 그럼 제가 아프리카 가서도 광주광역시 수안지구에 있는 어떤 건물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 게 물권이에요. 아프리카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부딪히면 어떤 게 힘이 세겠어요? 이게 당연히 힘이 세겠죠. 이건 전 세계 75억 인구 누구? 얘는 기껏 두세 명. 그러죠? 그래서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물권이 힘이 센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고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어요. 반면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로서 관계 맺은 그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걸 대항력 없다고 표현해요. 이건 해마다 시험에 나오는 거고 이건 당연히 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그럼 자 예를 들어볼게요.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자 부동산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주택이란 바 없어요. 이 갑소유 X 부동산을 을과 전세권 설정 계약했다 해보세요. 전세권 설정 계약했다. 그럼 일단 전세권과 전세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예? 다른 말입니다. 글자가 다르잖아요. 글자 글수가. 다른 말이에요. 근데 흔히 우리는 그걸 같은 걸로 사용하는데 엄밀히 다릅니다. 뉴스에도 같은 말로 사용해요. 다른 말이고 완전히. 전세권은 물권이거든요. 근데 좀 이따 보겠지만 이 전세는 채권이에요. 채권. 전세는 채권입니다. 전세를 우리가 흔히 임대차 그래요. 임대차는 월세가 있는 것과 없는 거 있는데 월세가 없는 임대차를 우리가 보통 전세라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 이건 물권이고 이건 채권인 겁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권 계약했어요. 계약 기간 2년을 맺었고 을이 갑에게 전세금 3억을 지급했습니다. 전세금 3억을 지급하고 우리 이 부동산을 2년간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전세권 계약 맺으면 우리 이제 전세권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빌려주는 자를 전세권 설정자랍니다. 처음에는 이 용어가 상당히 헷갈려요. 그리고 을은 내게 아니지만 타인 부동산의 전세권을 얘가 취득한 거죠. 이 자를 전세권자라고 그래요. 그럼 처음에 이 말이 헷갈리니까 둘 중에 누가 부동산 소유자죠? 누가 소유자예요? 얘가 소유자고 얘가 빌려 사용한 자죠. 그럼 처음에는 헷갈리니까 소유자가 설정자라고 보통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자가 설정자다. 그래서 쉬워. 누가 설정자다? 소유자. 이게 저당권이라면 얘가 저당권 설정자예요. 은행이 저당권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나중에 지상권이라면 얘가 지상권 설정자예요. 소유자가. 얘가 지상권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쉬워 일단 하시면 일단 안 헷갈리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3억을 주고 이 부동산에서 2년간 사용하는 겁니다. 2년 중에 이제 1년밖에 안 지났어요. 1년 만에 갑이 X를 팔았습니다. 1년 만에 갑이 X를 팔았어요. 병한테 팔았다면 병은 소유권 취득하겠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소유자가 갑에서 이 병 앞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병이 이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2년 중에 1년 만에 소유자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소유자니까 병이 을을 찾아가서 야 이제 내가 이거 소유자니까 너 나가 그랬어요. 너 나가. 그럼 을은 2년 중에 절반밖에 사용 안 했죠. 그럼 을은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도 됩니까? 안 나가도 됩니다. 안 나가도 돼요. 왜냐하면 을은 이 계약을 누구랑 맺었죠? 갑과 맺고 병과 맺은 적 없죠. 을의 계약 당사자는 갑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물권이에요. 물권은 부동산 X부동산 그 자체에 대한 권리로서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을은 이 계약을 갑과 맺고 병과 맺지 않았지만 시간적으로 전세권이 빠르고 소유권이 늦었죠. 그러면 갑과 맺은 계약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걸 물권이랍니다. 그래서 병이 나가 그래도 나는 2년간 사용할 권리가 있어요. 1년 남았죠. 1년간 못 나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2년 다 지나면 나가야겠죠. 근데 누구한테 전세금 3억 받아요? 병에게 신소유자에게 받는 겁니다. 이게 갑과 맺은 계약을 계약 당사자 아닌 제3자에게 대항한다 그래요. 이렇게 물권은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그럼 병은 못 쫓아내요. 1년간 우리 사용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대항력이 있다 그럽니다. 그럼 만약 이 X 부동산이 시가가 5억짜리예요. 그럼 병은 얼마에 샀어야 돼요? 2억 이하로 사야겠죠. 2억 이하로. 왜 그래요? 을 나갈 때 내가 전세금 3억 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5억짜리 2억 이하로 사는 겁니다. 이게 을은 대항력이 있다고 표현하고 물권은 이렇게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계약은 갑과 했지만 갑과 한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걸 대항력이 있다고 표현해요. 이렇게 물권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다시 보시면 갑소유 X 부동산 있어요. 제가 X 부동산이라 했습니다. 지금 토지인지 주택인지 아무것도 몰라 상가인지. 이걸 을과 이번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임대차 계약. 그럼 갑이 빌려줬죠? 빌려준 자를 임대인이라 하죠. 빌려 사용한 자를 임차인이랍니다. 똑같이 계약기한 2년에 얘가 갑에게 보증금 3억을 지급해서요. 월세는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을은 갑에게 3억을 맡기고 이 X를 2년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을은 임차권을 취득해요. 타인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입니다. 이건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건 채권이에요. 이건 채권입니다. 그 중에 월세 없죠? 이걸 우리가 아까 전세계약한 데서 전세계약. 그러니까 전세는 채권이에요.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그래서 을이 X를 사용하는데 1년 만에 또 이게 팔렸어요.
갑이 병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병이 또 소유권 이전 등기 받으면 이제 누가 소유자로 바뀌죠? 병으로 바뀝니다. 그럼 병은 이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소유권은 물건입니까? 채권입니까? 물건이에요. 이제 가장 대표 물건입니다. 이런 거. 이건 나중에 합니다. 이제 일단 제가 써드린 거예요. 이 1년 계약 기간 도중에 소유자 바뀌었죠. 그래서 병이 을한테 찾아가서 야, 내가 소유자니까 너 그만 나가 그랬어요. 그럼 을은 아직 1년 사용 못했죠. 을은 병이 나가라죠. 을은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도 됩니까? 아직 2년 중에 1년 남았잖아요. 근데 병이 나가 그래요. 그럼 을은 나가야 돼요? 안 나가도 돼요? 나가야 됩니다. 원칙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을이 가진 건 채권이거든요. 그럼 채권은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관계 맺은 그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이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답니다. 그럼 을은 이 계약을 갑감해줬죠. 계약 당사자인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병과 계약한 적 없죠. 병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임차권이 먼저 성립했고 병이 이걸 나중에 취득했죠. 그래도 물건이 힘이 더 세요. 물건이 더 셉니다. 그래서 병이 나가 그러면 을은 원칙 나가야 돼요. 원칙 나가는 겁니다. 그럼 억울하죠? 억울한 건 갑에게 청구해요. 2년 다 사용 못했죠. 그 손해배상은 갑에게 청구합니다. 보증금 누구한테 받아요? 갑에게 받아요. 이게 원칙입니다. 병한테는 어떠한 권리 주장 못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건 채권이기 때문에 오직 관계 맺은 당사자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병과 계약한 적 없죠.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표현합니다. 채권이니까. 근데 이상하죠? 중간에 소유자 바뀌면 안 나가던데 저 인간은 계속 나간다네. 그건 예외입니다. 예외.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를 잘 하셔야 돼요. 병이 나가 그러죠. 얘가 원래는 나가야 돼요. 근데 안 나갈 수가 있어요. 어떨 때 안 나가냐면 이건 채권이지만 나중에 공부합니다. 우리 민법 621조에서 이건 채권이지만 임차권 등기할 수 있어요.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생겨요. 대항력. 마치 물권처럼. 그 다음에 근데 이 임차권 등기는 누가 얼마 안 하거든요. 돈 들어요. 안 해요. 그리고 임대인이 하라고 협조해줘야 됩니다. 임대인이 등기부터 더러워지니까 하라 안 해요. 그리고 하라 해도 임차인이 안 해요. 돈 들거든요. 그리고 말소할 때 또 임차인이 또 자기 돈을 말소해야 돼요. 보통 안 합니다. 그러다 보면 대항력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특별법을 둬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두환 정권 때 이게 만약에 X가 주택이었다면 X가 주택 임대차였죠. 그때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만든 겁니다. 이 법에서 주택 임차인이 이삿짐을 풀어요. 이삿짐 풀었다를 주택을 인도받았다. 주택을 인도받고 다음 주소를 옮깁니다. 주민등록을 옮겼다. 그러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다음 날 0시부터. 그러니까 보통 주택 임차인들은 이사하고 애들 학교 때문에 보통 주소 옮기죠. 그러니까 이 법을 모르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이걸 갖추고 사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엄청난 법을 만드는 게 전두환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구테타로 정권 잡았잖아요. 서민들 환심 살라고 만든 거예요. 이렇게 서민들이 내팽이 되니까 만든 게 주임법입니다. 그 다음 이게 만약에 상가다. 상가 건물. 상가 건물이면 상가 임대차였죠. 이것도 이거 하면 돼요. 근데 이거 안 하거든요. 보통 안 하니까 특별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둬서 상가 임차인이 상가를 인도받고 다음에 여기는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래 이거 대항력 없어요. 채권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셋 중에 하나로 임차인이 먼저 대항력을 취득했어요. 먼저 셋 중에 하나로. 그 다음에 병이 시간적 두 번째로 소유권 취득하면 시간이 이게 빨랐죠. 이때 예외적으로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병한테 대항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셋 중에 하나를 먼저 갖춘 다음에
병이 소유권 취득했을 때 이제 병이 나가 그러면 왼쪽하고 똑같이 아직 인연 안 됐죠? 아직 못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나갈 때 보증은 누구한테 받아요? 병한테 받아요. 병한테 받습니다. 이게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 대항력 없어요. 노란색. 근데 셋 중에 하나를 갖췄을 때 예외적으로 빨강색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걸 원칙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택 임차인이 꼭 주소 옮깁니까? 안 옮긴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러죠? 안 옮긴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당연히 했겠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원칙은 대항력 없는 겁니다. 이거. 집주인이 밖에서 나가면 나가야 돼요. 예외적으로 셋 중에 하나를 먼저 갖췄을 때 집주인이 나가면 못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이제 오늘 좀 들으면 약간 좀 헷갈리죠? 이건 시험에 해마다 나오고 제가 계속 할 거예요. 이거 시험 끝날 때까지 1년 내내. 그러니까 오늘 약간 들으면 좀 헷갈리죠? 헷갈려도 됩니다. 1년 내내 제가 1년 내내 시험에 해마다 나오거든요. 이것은 올해 이번 시험 나왔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자 이제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항상 민법 시간에 뭘 공부합니까? 권리 변동을 공부합니다. 그 권리 중에 보통 물권과 채권을 공부해요. 권리가 바뀌려면 원인이 있어야겠죠. 그 원인이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당사자 의사나 의도대로, 즉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가 바뀌면 법률행위라고, 법률 규정은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권리가 바뀌는 게 법률 규정이고, 두 가지가 원인이죠. 그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권리가 변동합니다. 이것을 법률 효과랍니다. 그 중에 우리 물권과 채권을 공부하는데 물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요. 그것을 대항력이 있다 표현하고, 채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죠. 이것을 대항력 없다고 합니다. 그럼 자, 물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그럼 물권을 내 마음대로 만들면 될까요? 법에 딱 미리 마련해야겠죠. 누구한테나 주장하려면. 그러죠? 누구한테나 주장해야 되니까 법에 미리 마련해 둡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물권 법정주의가 나와요. 물권은 미리 법에 정해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 딱 8개 물권을 정해놨어요. 8개. 누구나 알아야 되니까. 그게 아까 이게 두 가지 예입니다. 예시. 다음 채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럼 당사자끼리 어떻게 하든 자기들 마음이겠죠. 그 사람끼리만 주장하니까 자기들 마음이 하겠죠. 여기서 아까 계약자의 원칙이 적용돼요. 계약자의 원칙. 그들에게만 주장하니까 그들 마음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아까 이것을 법대로 해 그랬죠. 이건 너희들 멋대로 그랬어요. 너희들끼리만 주장하고 제3자에게 주장 못하니까. 이렇게 크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여러분 좀 들으셔야 정확히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아무튼 대항력이 뭔가만 정확히 일단 이해하셔도 큰 공부하신 겁니다. 이거 적히시면 수업 시간에 그냥 핸드폰 찍으셔야 돼요. 제 사진 나오면 그냥 거기만 자르면 되니까. 그러죠. 나머지 효과는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아파트라면 전세권 설정하면 그 자체가 대항력이 생기죠. 물권이니까. 근데 굳이 전세권 설정 안 해도 돼요. 아파트라면. 그냥 이것만 하면 그냥 대항력이 생기거든요. 똑같이.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그러니까 굳이 아파트 들어갈 때 전세권 등기할 필요 없어요. 괜히 돈 들거든요. 네? 그거 이제 소액 임차인이라고 그건 따로 있습니다. 예. 소액 임차인 금액 아주 적어요. 아니 안 그렇습니다. 예, 적용돼요. 예, 그러니까 상가 주택이 다 달라요. 이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중에 일부를 공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할 게 많으니까 오늘 일단 대항력이 있구나라고 의미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공부가 엄청 많이 남았어요. 아셨죠? 그 중에 일부를 공부한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걸 책을 잠깐 봐볼게요. 자, 119페이지 봐보세요. 119페이지. 책 좀 잠깐 보고 쉬겠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설명드리고 책을 읽거든요. 그러면 제가 책 읽었는데 그 자리에 밑줄 나세요 무조건. 밑줄 나시기 싫으면 왼쪽 이렇게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만 보는 거예요. 거기만. 아셨죠? 나중에 이제 1월 달에 기본서가 이렇게 두껍게 나오거든요. 과목마다 600페이지, 700페이지 돼요. 거의 10번 읽어도 전혀 모른다 했습니다. 제가 밑줄에 드린 것만 체크해 드린 것만 20번 한씩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밑줄은 우리 학원에 저밖에 안 해줘요. 제가 얼마나 친절한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량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다 해드려요. 쉬운 거 1, 2월, 좀 어려운 거 3, 4월 좀 추가, 5, 6월 달에 좀 추가 단계적으로.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럼 119페이지 보시면 먼저 01번 총설 있죠? 뇌물 1번 권리 변동 있나요? 자, 의의 밑줄 해보세요. 제가 책 읽으면 무조건 밑줄하는 겁니다. 당사자 간의 권리 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경우를 권리 변동이라고 하며 이러한 권리 변동이 있기 위해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밑줄하시고 양가로 2번 권리 변동 원인이 있겠죠. 동그라 1번 권리가 변동하는 원인에는 그다음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그다음 동그라 쳐보세요. 법률 행위 동그라미 여기 나온 거죠.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의사의도대로 법률 행위와 그다음 당사자 의사원 관계없이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다음 법률 규정 동그라십니다. 법률 규정이 있다. 우리가 수많은 예를 봐왔죠. 우리 책에 예컨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매매 계약 이후에 권리가 변동하는 경우를 법률 행위로 아까 봐봤죠. 잠깐. 다음 상속이요 권리가 변동하는 경우를 법률 규정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동그라 2번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 즉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을 네모 쳐보세요. 법률 요건 네모 칩니다. 법률 요건이라고 이러이러한 권리 변동을 뭐랍니까? 네모 칩니다. 법률 효과랍니다. 이게 두 가지가 법률 요건 원인이고 이게 결과예요. 결과가 법률 효과입니다. 다음 아래 네모 2번 법률행위 의의가 있죠? 그럼 양가로 1번 법률행위란 보세요. 양가로 1번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그 다음에 동그라 칩니다. 의사표시 동그라미.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요. 이건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는 겁니다. 의사표시를 불가결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입니다. 의사표시와 관계 있는 게 법률행위죠. 넘겨보시면 다음 양가로 2번 있죠? 법률행위는 다시 의사표시 동그라십니다. 의사표시를 불가결 요소로 하므로 동그라 1번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네모 3번 법률행위 종류가 있죠. 양가로 1번 단독행위와 계약이 있나요? 1번 단독행위 봐보세요. 그 한 줄만 밑줄 하시면 돼요. 행위자 한 사람의 한 개 동그라미 한 개 의사표시로만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다음 그 밑에 그림이 나오죠. 그림 밑에 동그라미 2번 계약 있나요? 계약 보시면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되는 두 개 동그라십니다. 두 개 의사표시의 합치 동그라미 합치와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자 이제 47번 보시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원인인데 우리가 부동산 중개하는 게 매매, 임대차 이런 걸 중개하죠. 매매나 임대차는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행위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얘기 중이에요. 우리는 이걸 위주로 공부합니다. 이건 우리 시험과 별로 상관없어요. 우리는 뭘 중개한다?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원해서 하죠. 우리 시험에서 뭐가 중요하다? 법률 행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1장 제목이 뭐였어요? 여기 119페이지 상단의 1장 제목이 뭐였죠? 법률 행위죠? 이게 중요하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 보시고 일단 10분 쉬가시고 아까 120페이지 개념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10분만 쉴게요.